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월간 서울경제TV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월간에는 제가 처음 함께하게 됐는데요. 늘 굉장히 깊은 인사이트를 전해드리는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4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시인은 이 4월은 잔인한 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사실 4월을 돌아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잔인한 달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1분기가 그랬죠. 시장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 이 안에서도 저희가 2분기에 혹시나 실수한 게 있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저희가 대비를 좀 미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투자 인사이트 전해주실 전문가님 바로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보시기 어려웠습니다. 교보증권 리서치 센터 김형렬 센터장님과 함께합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센터장님과 함께 네. 오늘 이 월간 서울경제 함께할 텐데 연락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저 예전에는 자주 왔었는데요. 아, 진짜요? 요즘은 제가 조금 많이 찾아뵙지 못하고 이게 아무래도 저는 하나인데 이제 계속 매체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 그 밸런스 유지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인기가 많아졌다? 꼭 그러기보다는 이제 우리 그 패러다임이 좀 많이 바뀌었었던 맞아요. 거죠. 방송 쪽도. 이제 투자라는 것도 이제는 뭐 특정 소수의 어떤 경제 활동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항상 우리가 이 투자라는 활동을 같이 끼고 있어야 된다라는 맞아요. 이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매체 등이라든지 또 저 역시 이제 그런 수요 등을 맞추려다 보면 뭐 써야 될 자료들도 더 많이 늘어나게 되고 네. 뭐 그런 영향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4월은 잔인한 달이 아니라 네. 굉장히 투자자들에겐 좋은 달이었다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지난 1분기 자체가 그랬죠. 네. 뭐 굉장히 멀게 느껴졌던 뭐 코스피 2,500선 넘었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900선도 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경기 침체 위협 지속에도 이 시장이 잘 갔던 이유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이제 연말에 방송할 때 2023년은 상반기부터 힘들 거다. 네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거꾸로 네네. 갔잖아요. 네, 그렇죠. 동력이 뭘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일반적인 시장 전문가들의 전망은 보통 경기 방향성이나 이익 모멘텀에 대한 방향성과 일치해서 얘기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네. 사실 저조차도 연초에는 그런 경기 침체 이유가 좀 더 구체화되면서 하방 압력이 생각보다는 클 것이다라는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1월부터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급반전된 네. 변화를 보여주었었는데 지난해까지 의식하지 못했었던 이런 높은 금리 그리고 통화 정책이 긴축 기조였었다는 점이 빠르게 이제 완화 기조로 바뀌기 시작을 하면서 시장은 지난해 자산 시장 특히 채권과 주식의 가격 하락이 어느 정도는 반영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저도 뭐 연초부터 많은 기관들의 세미나를 다니다 보니까 네.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이 지난 연말에 주식 등을 포함한 위험 자산에 대해서 보유 비중을 아주 극단적으로 낮춰놨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뭐 주식도 30% 이상 가격이 네. 내렸고 채권은 금리가 폭등하면서 평가 손실이 엄청 그렇죠. 커지다 보니까 사실 지난해 연말 금융기관들 특히 뭐 증권사들 사이에서는 유동성 위기까지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최근에 있었던 SVB 사태랑 상당히 맞습니다. 유사한 모습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12월을 기점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운용 전략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 네. 이런 상태에서 시장의 이런 통화정책 변화의 기대감 등이 투자 심리를 계속적으로 자극을 시키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앞서 도행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에게 과연 잔인한 4월인가? 저도 예전에 이 월보 타이틀에서 이걸 되게 많이 썼었거든요. 네. 문제는 잔인한 4월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엄청 잔인해졌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죠. 네. 주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조금 더 기분 좋아지고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작년보다도 그 배 더 좋은 이상의 수익. 수익이 네. 나는 이런 변화를 보여줬었는데요. 준비된 자료 화면으로 제가 그 내용 등을 좀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함께 그래서 보시죠. 현재 구간에 가장 포지티브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테이블 중에서 좌측 상단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모멘텀 개선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기 침체가 가까워져 있고 네. 또 기업 실적도 좋지 않다는 것들 눈으로 분명히 봤죠. 그렇죠. 특히 뭐 반도체를 필두로 1분기 어닝 쇼크를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데 이렇게 깊은 골을 보게 되니까 요 다음에는 개선에 대한 가시성이 그만큼 커지는구나. 그러면 지난해까지 주식과 채권이 그런
침체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해왔다라면은 하반기 개선에 대한 기대 등도 지금 이제는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도 안 좋다고 하니까 이거보단 나아지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시장에 하나의 학습 반응 등이 시장에 이런 영향을 줬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문제는 지금의 이 상황이 그러면 완전히 바닥을 쳤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아직 저는 조금 시기상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테이블에서 보시면 그 상단에 제가 포지티브한 부분을 모멘텀 개선으로 봤지만 네거티브한 부분을 여전히 인플레이션이라고 픽스를 해놨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글로벌 물가 환경이 스티키 인플레이션, 상당히 끈적한 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상당히 물가가 질척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스티키한 상태요. 그렇죠. 네. 그럼 문제는 잘 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수치적으로 미국 물가가 5%대까지 들어왔고 뭐 생산자 물가 지수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소식이 전해드리니까 이제는 문제 끝났구나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소비자 물가 5%가 절대 낮은 물가 수준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8%와 비교하면 편안함을 느끼겠지만 연말이 되어도 물가는 3% 이상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고 문제는 이런 물가 상승이 당분간 수년 동안 지속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의 문제는 언젠가는 또 시장에서는 등장할 수 있는 여지 등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막무가내로 투자하기에 매력이 크지 않다라고 이렇게 좀 부정적 멘트를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한 번 정도 시장은 실물 경제의 인플레이션에 의한 실물 경제 변화를 확인하는 시점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5월을 필두로 2분기 시장 내에서 이제 우리가 점검받게 될 그런 투자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약간 좀 부유하던 안 좋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실제로 피부로 와닿진 않고 있거든요. 뭐 실제로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분명히 확인하는 작업이 2분기엔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미리 대비를 해야 되긴 하겠네요. 그럼 물론 이 대비라고 하는 부분이 네. 도망치라는 부분을 자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쵸. 연초 이후에 현재 우리 주식시장과 글로벌 증시가 안정감을 되찾은 부분은 이런 정책 환경도 우호적으로 바뀔 거고 문제를 수습하기 위한 무언가는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문제가 터지면 그 속도는 빨라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모두 이제 탈출을 준비하자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장 떠나라 이게 아니고 그렇죠. 너무 지금 내가 원하던 주식을 사지 못했었다라는 것들의 불안감 때문에 분명히 있죠. 조금 내가 그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에 엇박자가 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그 엇박자에 대한 그 문제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방식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드렸었던 그런 불안정함이 등장해 됐었을 때의 대응. 사람이 되게 신기한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그리고 구체적인 경기 침체 이유가 만약에 올 2분기 중에 5월, 6월, 7월 이 사이에 만약에 벌어지게 되면은 사람들은 갑자기 또 손바닥 뒤집듯이 의견이 달라질 겁니다. 이거 금융위기 온다. 어머머머. 뭔가 새로운 충격이 시장에 블랙스완처럼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네. 이래서 내가 그동안 주식 안 산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보다는 오히려 지금 상황은 이런 충격으로 인해서 오히려 시장의 대금 자금이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 등을 남겨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2분기에 시장 대응 전략을 찾는 데는 바로 거기에 좀 더 주안점을 맞춰둘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우리 센터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한 태도와 또 사고가 필요한 것 같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지난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연초에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랬던 분들이 1분기에 이렇게 상승 잘하는 시장을 보면서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나는 또 이번 분기에 놀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물론 놀았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이거는 뭐 저 역시도 이제 이런 그 시장 분석 자료도 계속 쓰고 실제로 투자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항상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낙관론자는 인생을 망칠 수도 있지만 비관론자는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센터장님 네. 명언이십니다. 그래서 뭐 계속 가공돼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곤 하는데 네. 문제는 지금의 이런 변화된 시장이 얼마나 빨리 적응을 할 수 있느냐가 가장 그쵸. 중요한 부분이고 이건 선택에 대한 개념보다는 지금 변화된 시장에 계속 어울릴 줄 아는 방법을 조금 인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지난해 손실봤었던 경험만을 갖고 네. 올해 시장 판단을 내리려 한다라면 손이 잘 안 나갈 수밖에 없을 그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진행됐었던 손실은 작년 손실인 거고 지금부터 하는 투자는 지금 환경에 맞게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을 통해서 내가 가급적이면 지금 시장의 페이스와 호흡을 맞출 수 있는지 그 템포를 조율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하시는 측면에 있어서도 이런 팁은 꼭 기억해 두시는 부분 등이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래, 시장과 이 템포를 맞춰가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이 점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2분기 안에 이 실물 경제와 저희가 생각하고 있던 그런 불안한 뭐랄까요 미래 상황들이 분명히 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매크로적인 상황이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국내 시장은 좋지만요. 네. 그걸 좀 하나하나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SVB 사태 같은 경우 뭐 미국의 은행들이 자꾸 파산한다고 하니까 네네. 그런 이슈들을 저도 방송에서 다루면서도 지금 당장 피부로 와닿진 않지만 분명히 연쇄적인 작용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네네. 근데 일각에서는 이게 전초전일 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쪽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뭐 우려하는 악재는 절대 실현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이슈로 다뤄졌다라는 거는 그 문제에 대한 대비를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3월에 있었던 이런 SVB 사태에 대한 문제로 재무부와 그리고 연준이 뭐 예금자 보호 등을 필요한 이런 감독 당국의 대응 조치 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선은 뱅크를 막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왔다라는 점이죠. 하지만 이제 그 효과가 정말 있는가? 괜찮았는지는 아직은 좀 더 시간을 보고 우리가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 화면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요. 네. 왼쪽에 있는 그림은 현재 미국 은행들의 현금 흐름 상황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인데요. 현금성 자산에서 차입금을 뺀, 그러니까 이제 만약 예금자들이 돈을 찾으러 오면은 지불 능력이 있느냐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형 은행들은 사실 물론 돈은 많이 빠져나갔지만 지불 여력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할 수 있는 부분 등 분명히 아니에요. 돈 달라고 해도 돈 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소형은행들 같은 경우는 돈이 빨리 말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들이 지불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네. 지난번처럼 갑자기 뱅크런에 관련된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뭐 지금 대출로 나가 있는 것들은 회수를 하거나 그쵸.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데 문제는 지난 몇 년 동안 높은 금리, 특히 지난 한 해 동안의 높은 금리 환경이었을 때 샀었던 편입했었던 채권들이 매각하는 순간에 손실로 바뀌면서 이거를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쵸. 실리콘밸리 뱅크 역시 이를 유상증자로 수습을 하려 했다가 유상증자가 실패를 하게 되니까 파산 선고를 하게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미국의 재무부와 중앙은행이 인지를 하고 있는 만큼 네.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5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이 있더라도 이제는 추가적인 인상은 없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유동성 해소에 대해서는 이제는 조금 더 유연하게 바뀔 수 있는 여지 등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금융기관에 대한 문제 등이 이제 금융기관만의 문제냐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불이 번지나요? 네, 우선 다음 그림을 보시면 네.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미국의 하이힐드 금리 스프레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조달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조금 더 신용 등급이 낮은 즉 좀 재무 건전성이 좋지 않은 기업들의 금리와 대출 수준은 오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 기업들의 파산 보호 신청 수가 지난해부터 지금 스물스물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파산 관련된 위험 등이 시장에서 등장한다라는 것은 금융기관들에 대한 문제.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는 2007년, 2008년 네. 미국의 금융위기. 금융위기와 같은 모습이 재현된다라고까지 볼 수는 없겠지만 결국은 민간 부분의 이런 신용 불안과 유동성 경색에 대한 상황 등이 드러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미리 감지할 수는 없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네, 있는데요. 대비하고 그거를 싶군요. 감지하기 위해서 꼭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번 2분기 실적 시즌인 겁니다. 아, 미국 뭐 국내 기업 다 할 것 없이.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재무제표상 많은 투자자들은 지난 1분기 동안의 이익을 얼마나 냈나 여기에만 주목하고 계시거든요. 네. 하지만 오히려 감독당국과 저희 같은 애널리스트들은 이들의 지금 부채 상황과 현금 흐름은 어떤 상황이지 이거를 봐야만 된다라는 거죠. 특히 금융기관들, 지금 미국 금융기관들의 경우 지난 1분기 동안 도대체 돈이 얼마나 빠져나갔는지 그리고 들어온 돈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봐야만 현재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어떤 지불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게 될 거고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도 지금 실리콘밸리뱅크가 어떤 뱅크런에서 문제가 시작됐잖아요. 그쵸? 그러면 돈을 뺀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러게요. 실리콘밸리에서 돈을 뺐으니까 대부분 벤처나 VC 기업, VC 벤처 캐피탈 관련된 기업들이 돈을 회수했었을 거라는 거거든요. 이들이 결국은 돈을 회수하게 되는 주요한 이유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자꾸 말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돈을 빼면서 나타나는 이슈였었기 때문에 일반 기업들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이 상황을 겪고 나오면 올 여름쯤 되면 이제 신용평가 기관들이 이 재무제표 등을 토대로 그 신용등급에 대한 고민 등을 시작을 그쵸. 하게 될 겁니다. 지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의심을 품지는 않을 텐데 만약에 지불 능력이 약해졌다라면 당연히 신용등급을 강등시키겠죠. 그쵸. 그런 이슈가 올 여름에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을 주셨던 이 3월 달에 이 미국의 금융 불안 이슈는 단기에 봉합되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여전히 진행형의 문제로서 생각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금융기관으로 사실 뭐 3월 달에도 미국에서 문제가 터지니까 갑자기 유럽으로 불똥이 튀는 모습 등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유사한 상황 등이 또 발생될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없더라도 결국 금융기관이 아닌 민간 경제 부분에서 이런 부채 위험이 찾아왔을 때에 대한 반응 등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2분기에는 이런 것들을 실제로 확인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는 게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렇죠. 네, 그런 그러니까 것들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군요. 이번 1분기와 2분기 실적 시즌에는 영업이익이 직전 분기 대비 얼마 났냐, 뭐 전년 대비 얼마 늘어났냐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굳이 체크한다라면 높은 물가 환경과 당연히 생산 비용이 올랐을 테니까 수익성 관리를 유지하고 있는지. 수익성 관리. 네, 만약에 뭐 원자재라든지 임금 등에 대한 부담이 더 가중되어서 물량을 똑같이 팔았는데 이익을 덜 남기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분명히 수익성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기업들의 가치 평가를 하는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이런 것 번외로 이제 어떤 재정 상황들, 재무 상황 등에 대한 어떤 객관적 평가 등이 기업 가치를 산출하는데도 또 이제 시장에선 다뤄질 수 있는 이슈 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꼭 체크하는 부분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또 이런 뱅크런 사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뭐랄까 걱정은 하지만 걱정의 실체가 없다라는 생각을 저도 방송을 하면서 많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뭘 걱정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미국의 은행이 파산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 계좌에는 무슨 영향?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2분기에 또 저희가 이 실적 등을 통해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정말 이 수익성이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것과는 연관이 이런 식으로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5월 FOMC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면 이제 그동안 지난해부터 시작됐었던 인상 기조가 끝난다라고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박수치고 이제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던 인상 기조가 끝났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동결 기조가 시작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 한켠에는 도대체 언제 인하가 되는 거야? 인하가 돼야지 내가 투자하는데 더 좋은 일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인하가 시작되게 되면 엄청 이 경제나 투자 환경이 공포스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중앙은행은 물가를 잡지 못한 상태에서도 금리 인상을 멈춰야 되는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하를 하게 된다라는 거는 3월에 있었던 현상이 또 재현된다거나 아니면 그보다도 파급력이 강한 경제 충격이 들었을 때 지금은 물가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최소한 금리를 저금리는 아니더라도
한두 단계는 금리를 인하해야 될 것 된다. 같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환경이 바뀌어질 거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그게 투자자들이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될 때 저가 매수에 나설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네. 그래서 네. 결국 터질 게 터졌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실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런 내용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제가 뭐 중장기 관점에서의 환경이라든지 단기적으로 모멘텀 개선에 대한 부분 등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네. 실물 경제 지표가 바닥 신호들을 보이는 측면 등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충격이 왔었을 때 이제 우리는 좀 더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수 있는 그 때가 다 가까워져 가고 있다. 그런 부분은 이제 미리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아우, 네. 이렇게 또 미리 힌트를 드렸으니까 저희 월간 서울경제 보신 분들은 투자에 좀 도움이 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미국 시장 이야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 미국 경제에 저희가 영향을 받기 때문이잖아요. 네. 근데 이 미국 쪽에 좀 더 집중해서 이번에 질문을 하자면 미국 경제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갈리더라고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페드는 미 경제 성장률이 이제 하향 조정을 하는 반면에 IMF는 오히려 상향 조정을 하는 등 서로 평가가 좀 갈려서 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우리나라한테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는 미국이 지금 경제가 좋다는 거야, 나쁘게 가고 있다는 거야 헷갈리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미국은 여전히 경제가 좋다라고 정의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일부 소비가 둔화된다거나 이런 징후들도 있고, 뭐 이제 고용 시장도 불안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네. 여전히 일손이 부족하고 가계 소득은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현재 미국 경제는 높은 물가나 이런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을 끝냈다라고까지 이제 말할 수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우리가 유럽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계속 미국 내에서 일손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갖는 힌트가 무엇이냐라는 네. 점인데요. 결국은 미국이란 나라는 중국과 무역 전쟁을 치르면서 단순히 어떤 통상 분쟁과 전쟁에 대한 개념으로서만 접근한 것이 아니라 이런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가면서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인지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도 중요하고 중국도 중요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둘이 화해하고 잘 지내기를 바라겠지만 네. 우리가 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미국인이다라고 완전히 감정이입을 해서 접근을 하면은 중국이란 나라하고 헤어진다고 한들 아쉬울 게 별로 없어요. 물론 중국이라는 잠재 시장을 갖고 있는 중국이 풍부한 자원이 있고, 네. 인적 자원을 갖고 있고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다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맞죠. 네. 그렇다고 해서 이들에게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뺏길 위험까지 감내하면서 중국에 이유는? 진출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네.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리면은요. 네. 최근에 이제 세미나에서 이 내용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최근 몇 년 동안에 많이 써왔던 신냉전 탈세계화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냉전이 무역 전쟁이라든지 화폐 전쟁 뭐 이런 우리가 상당히 멋들어진 이런 표현들도 많이 써왔고 탈세계화도 팬데믹 이후로 더 가속화되었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변화가 이제는 뿌리를 내렸다라는 거죠. 적응 완료.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중국에게 의존을 해왔었는데 세계 경제가 중국에 의존하면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값싼 재화와 서비스를 마음껏 쓸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우리가 직구를 통해서 주문만 하면 장난감이든 뭐든 우리가 언제든 사다 쓸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들이 제공해주는 엄청난 이런 그 어떤 소비력과 서비스들 때문에 우리가 1년에 몇 번씩 해외에 나가서 여행을 해도 전혀 뭐 삶의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는 워라벨로 살 거야. 이런 기조가 있었죠. 욜로족도 생겨나고 이런 변화 등이 생겨났었던 겁니다. 그런데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이들의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이들의 그 의존도를 낮추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중국이 공급하던 저렴한 것들을 대체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물가가 오른 부작용은 문제였지만은 이를 대체하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자리가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가게는 행복하고 개인들은 행복해지는 이런 변화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물가 위험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요 사태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리고 그러네요. 지금 어느 정부에서도 물가가 올랐다라는데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가 않습니다. 맞네요. 예. 시위라는 것도 어떤 시위냐? 무슨 뭐 일자리를 위협당한다라던가 아니면은 나는 빵을 못 사 먹어서 죽겠다거나. 아니면 굶어 죽게 네. 생겼으니까 시위라는 거가 아니라 음. 지금은 시위도 다소 이상한 것들만 가지고도 하고 있는 무슨 연금 개혁이라든지 아니면 이념적인 문제라든가 네. 이런 식으로만 하고 있다는 그러네요. 거죠.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는 미국 경제의 체력이 그만큼 강해졌다라는 강하다. 거죠. 그래서 다음 그림에서 한번 보시면 네. 미국의 헤드라인 CPI를 장기 시계열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작년에 뭐 9% 근태까지 올라갔던 이 물가가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박스에서 표시된 것처럼 80년대와 90년대 미국 물가는 연평균 4% 내외의 물가 상승률이 계속됐어요. 네. 무려 20년 동안. 이렇게 높은 물가가 유지될 수 있었던 거는 당시 세계가 분리되었었기 때문입니다. 너 따로 나 따로였으니까요. 그렇죠. 네. 도앵커가 몇 년생이시죠? 제가 94년생입니다. 94년생이시니까 그 도앵커께서는 저금리 시대만 살아오셨던 맞아요. 거죠. 저금리 저물가 시대만 살아왔었기 때문에 풍요의 시대를 살아왔었던 맞습니다. 거죠. 사실 저 80년대 같은 경우는 네. 아껴야 잘 살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어요. 그랬다고 하더군요. 예, 그리고 이때는 세계 경제가 둘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으로 분리됐었기 때문에 효율적일 수가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80년대 미국은 임금의 부담 때문에 기업들이 우리가 공장을 돌릴 바에는 차라리 수입해다 쓰자. 이게 더 싸다. 그러면서 논한 나라가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들어서 이제 소련이란 나라가 붕괴가 됐고 네. 도앵커가 태어나기 전에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가 붕괴가 되니까 사회주의 진영에서 값싼 노동력이 공급되기 시작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은 돈을 싸들고 동유럽이라든지 아시아라든지 이런 쪽에 와서 공장을 짓기 시작을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미국 경제나 미국 기업들은 엄청 잘 나갔는데 가장 불행했었던 주체는 바로 미국 가게였었던 거죠. 가게. 돈들을 싸들고 밖에 나가서 공장을 져버리니까 일자리가 사라지더라는 거죠. 그렇겠네요. 미국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취약성에 빠지고 문제를 항상 받아왔었던 부분인데 지금 미국 경제를 보면 똑같은 실수를 네. 안 하고 있죠. 높은 물가가 있지만 글로벌 기업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돈 싸들고 미국으로 들어와. 다시 들어와. 네, 나가 있는 미국 것도. 기업들한테도 리쇼어링을 맞아요. 얘기를 하고 프렌쇼어링을 강조를 하면서 일자리를 미국 내에 확보를 해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신뢰가 그만큼 강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오히려 지금 경제 전망 부분에서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이런 높은 물가 환경에 제조업과 인적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이 기존의 생산성을 유지해 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퀘션 마크가 붙은 상황이다라 볼 수가 있고요. 시간이 과연 누구 편이냐라는 점이죠. 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시간이 가면서 매크로한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네. 기업들로서는 계속 내 금고에 돈이 사라져가는 것들을 느끼겠고 그쵸. 공포감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게 되면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냐 자동화냐 이런 식에 대한 선택지로 내몰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군요. 미국한테 야, 알겠어. 너네 그러면 너네 걸출한 기업들도 우리 미국 와서 공장 지어. 라고 지금 협박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하고 있죠. 네, 당하고 있잖아요. 그럼 한국 네. 경제를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은 미국은 뭐 양분화된 반면 한국은 계속해서 안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뭐 다소 좀 너무 비관적인 내용들은 또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한국 경제, 그러니까 저희는 협박을 당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네. 센터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는 대부분 이제 산업 구조가 수출에 의존을 그쵸. 많이 하고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라고 하는 것이 적당하다라면은 상당히 유리해요. 그러니까 적당한 물가 상승은 우리 경제와 우리 기업들에게는 좋습니다. 그쵸, 수출 왜냐하면 기업들에게는, 네. 우리가 원자재나 중간재를 들여와서 우리가 가지고 만들어서? 있는 부가가치를 더하고 비싸게 나가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는 그렇죠. 않죠. 제일 베스트. 근데 이제 최악의 상황은 비싸게 들여왔는데 제값에 못 나가는 상황이 나오거나 싸게 팔아야 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 위험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아, 그래서
이런 이렇게 고위험 연결되는군요. 높은 물가의 위험에 노출됐을 때 우리 경제가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퀘션 마크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문제를 수습하고 돌파구를 삼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은 결국은 미국 시장을 돌파해야만 한다. 그리고 미국의 기준에 충족을 하게 되면 미국 이외의 시장에 있어서도 충분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될 거다라는 방향을 설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 흐름을 이어가는 것이 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준비된 자료하면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면 네. 다 잘 아시는 ISM 제조업 지수와 우리 수출 변화율은 거진 동행합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현재는 실물 지표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바닥 신호는 나오고는 있어요. 하반기에 이제 개선될 수 있는 여지 등은 있는데 문제는 그 속도가 어떨 것이냐와 속도. 그리고 지속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체크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가 완만하게 상승을 해서 지금 비싸진 원자재나 인건비에 대한 것을 매출 원가에 조금씩 녹여가지고 계속 정가를 시키면 네. 상관이 되진 않는데 문제가 되진 않는데요. 정가를 시켜놨더니 갑자기 손님들이 안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떡하죠?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기업들도 골치 아파지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산업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내용들도 그렇고 네. 우리 경제에서도 지금은 공급에 대한 조정만 조금 하면은 조금 상황 등이 개선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갖고는 네. 있는데 수요 쪽에서에 대한 변화가 어떨지는 아직은 퀘션 마크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2분기와 3분기가 그래서 중요하고 우리의 고객이 2분기와 3분기에 힘들어하면서 이제 우리 절약해야 돼 이런 반응을 보이기 시작을 한다라면 그럼 골치 그 아프죠. 영향은 우리한테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어. 내지는 회복이 지연될 수 있는 문제점을 만든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모멘텀 개선에 대한 가시성은 분명히 있어요. 네.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그 좋아지는 속도가 만약에 느리다면 네. 그러면 주식시장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국내 경제로까지 넘어와서 우리나라에서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가장 타격이 클 수 있을 만한 반도체 이야기로까지 좀 좁혀졌는데 그런 와중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이번 1분기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감산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반도체가 공급은 저희가 이렇게 감산을 한 해 만에 하면서 조금씩 조율이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수요 부분에서 만약에 고객사가 뭐 허리띠를 졸라매거나 우리 이제 반도체 덜 쓰려고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저희가 네. 힘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거랑은 또 별개로 반도체 사이클과는 별개로 또 투자하는 사이클 타이밍은 또 따로 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만약에 감산 결정을 해서 시장은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 감산 그래 많이 만들었지 감산한 다음에 차라리 잘 됐다 하면서 이제 삼성전자 주가는 올랐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보셨는지. 뭐 지금 우리가 그 여러 차례 이런 상황을 겪었잖아요. 네. 그리고 항상 반도체에 대한 투자는 재고가 급증했을 때 그리고 가격이 추락했을 때 시작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는 이번에도 틀리진 않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시작하신다라는 것은 말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괜찮다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완전히 이제 뭐 V자형으로 이렇게 어떤 시장 변화가 있을 수 있겠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의문스러운 부분 등은 있고요. 지금 자료 화면에서도 보시면 네. 왼쪽에 있는 그림이 반도체 업종의 이 순익 추이 등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올해 상당히 실적이 안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분명히 개선은 되지만 네. 이 개선되는 규모가 이전에 뭐 빅사이클이었던 슈퍼사이클이었던 때와 비교하면은 네. 그렇게 뭐 특출날 만한 실적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보수적 추정이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결국 수요자들의 이 수요 활동의 정상화 속도가 더딜 수 있지 않을까라는 문제점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반도체 업종은 우리는 원래 기다렸던 신호를 봤어요. 네. 감산. 그러면은 이제 재고는 줄 거고 가격은 조금씩 회복하려 할 오르겠죠. 겁니다. 네. 그러면 좋을 일만 있을 거냐? 여기서 이제 불안 요소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수요자들에 대한 수요 활동이 생각보다 더딜 경우. 그러니까 네. 지금 반도체에 대한 수요자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쵸. 뭐 PC 업체들이라든지 플랫폼 기업들, 서버 디램 수요자들 이런 사람들이
실적이나 현금 흐름에 별 문제가 없다라면 상관이 없는데 네. 이들이 지금 1분기 실적이나 2분기 이런 실적이 나오는데 계속 안 좋은 흐름으로 간다라든지 이런 상황이 나오면 아무래도 이 반도체나 이런 투자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소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요. 그러면 네.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그림하고는 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더뎌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반도체가 이번에 실적을 기스를 크게 낸 상태이기 때문에 글로벌 반도체 그 메이커들에 대한 재무 상황들도 이제 우리는 한 번씩은 봐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꼭 이런 반도체 불황기가 오게 되면 사라지는 기업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네. 예, 근데 이번에는 없을 거다라고 지금들 생각들은 하지만 물론 이제 우리 기업일 리는 없겠죠. 네. 그런데 이제 글로벌 전체로 봤었을 때 그 문제를 떠안게 되는 그 메이커가 등장할 수 있는 여지 등도 있고 그 상황에서 시장에 대한 해석은 다양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반도체 부분은 이 감산 이슈 말고 다른 생각지 않았었던 어떤 악재의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되면 그때 정말 좀 더 좀 찐바닥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예, 그런 정도로 템포 정도에 대한 조절이 좀 필요하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분기에는 이렇게 실적들도 나오기 시작하고 버티는 기업과 버티지 못하는 기업들이 갈리게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그렇다면 1분기는 거의 2차 전지가 우리 시장을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네. 2차 전지 좋다 이야기는 들었는데 네. 너무 멀리 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2차 전지를 놓쳤던 분들에게는 그럼 2분기에는 어디에 좀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혹은 그 전에 앞서서 2차 전지가 계속 갈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지금 2차 전지 뭐 에코 프로 형제부터 해서 포스코로까지 잘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광기가 언제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뭐 광기라는 표현도 뭐 상당히 주관적인 그렇죠, 의미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건데 보유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만 이거는 광기고 투기라는 해석만 나오고 있는 네. 상태거든요. 근데 과거에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현상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편가르기 식으로 우리가 나눌 이유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갖고 보고요. 있는 사람과 안 갖고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상 성장을 말하려 할 때는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렇군요. 부분인 거죠. 네. 그리고 내가 뭔가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판단이 든다라면 어떤 운용 규모를 줄여서라도 우선 어울려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네,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갖지 못하게 된다라면은 이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으면서 나는 정석적인 투자자 아니면 가치 투자자라는 주장만을 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밀려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뭐라고요? 도대체 이제 뭐 요즘 리서치에서도 그런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죠. 네. 넥스트 2차 전지는 무엇이냐. 예, 네. 그런 표현을 이제 많이 쓰고 뭐 그러면서 반도체도 얘기를 하고 뭐 아니면 이제 뭐 소재주라든지 리오프닝주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 뭐 아니면 뭐 바이오? 챗GPT나 바이오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네. 더 객관적으로 만약에 성장 스토리라든지 이런 걸로만 따져서 보면은 2차 전지 다음은 가격 조정 받은 2차 전지죠. 2차 전지 다음은 가격 조정받은 2차 전지다. 네, 그거 왜냐면 성장 논리를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쵸.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1, 2년 사이의 성장도 워낙 명확한 뿐더러 앞으로 한 4, 5년 정도에 대한 어떤 성장과 투자도 계속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논리를 우리가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좀 더 의연하게 바라보시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네. 과거의 주도주들의 흐름에서도 한번 느껴보시라고 제가 이 데이터를 뽑아봤는데요. 가장 왼쪽에 있는 그림은 2007년. 차이나 사이클 2007년의 조선 업종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연초에 업종 지수 기준으로 100에 해당되던 이 업종 지수가 여름쯤 됐을 때 300까지 올라갔어요. 와. 엄청났었던 거죠. 네. 업종 지수가 이렇게 올랐으니까 당시에 대우조선해양이나 현대중공업들은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었겠죠. 이때 표현도 그랬나요? 그때도 불타는 조선. 그렇습니다. 그때도 뭐 150%, 200%씩 시총 상위 종목들이만 올랐었고 네. 밸류를
이미 도크는 다 찼다. 그리고 도크가 모자라서 해외 도크를 빌려다 쓴다. 막 이러면서 뭐 08년, 09년, 010년 밸류까지 끌고 와가지고 늘 얘기를 했었던 시기죠. 그런데 이런 더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네. 그랬던 조선업종 주가가 2007년 여름에 이제 미국에서 금융위기의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 모기지 문제가 그 문제가 될 거다라는 이슈와 함께 이제 미 증시가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도 조선업종이 30% 날라갔었어요. 근데 30% 그렇게 따따블 나던 주식이 30% 빠지면은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이제 끝났다라고 이제 했었겠죠. 끝났다. 그러고 나서도 주가가 다시 올라서 65%나 또 올랐어요. 그게 이제 2007년에 저거였고 2009년, 2012년에는 금융위기 직후지 않습니까? 네. 이때는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기아차가 전차 장세라고 해서 이때 당시에도 100에 해당되던 09년 1월에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10개월 정도 주가가 올라서 1년 정도 주가가 올라서 한 300까지 이것도 200%, 300% 가까이 주가가 올랐었고요. 저게 저때 전차 군단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가 2011년도 여름에 미국 신용 등급이 강등되면서 이건 또 뭐야? 어머. 하면서 전 세계 증시가 쇼크를 받았었는데요. 이때 전차 종목들도 30% 부러졌었는데 네. 그러고 나서도 다시 87%가 또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2015-16년도 셀트리온 삼형제 네. 그리고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종목들도 똑같은 반응들이 있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주들의 지난 흐름만을 갖고 네. 이것이 이제 뭐 거품이다 아니다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조금 어렵고요. 네. 대신 이제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실적만으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들도 때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한데 가장 이제 주의할 것은 뭐 내가 여기에다가 내 인생을 다 쏟아 붓는다라든지 네. 이런 극단적인, 리스크는 네. 이런 극단적인 리스크는 지난 수년 전 우리가 경험해 왔었던 무슨 코인 투자라든지 극히 극단적으로 위험이 높은 수위의 자산 등에 대한 투자와 네. 크게 별반 다르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만 상응하는 역풍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전제해 두는 것이 중요하고 네. 투자라는 것은 나의 실생활과 일반적인 생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돼요. 네. 그러니까는 당연히 이제 그 투자를 통해서 내가 회식 뭐 좋은 거 한번 사 먹고 네. 아니면 내가 원하던 옷 한 벌 사 입고 이러는 거는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뭐 또 조금 더 사서 원하던 차를 산다, 뭐 그 정도까지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갑자기 내가 뭐 집을 바꿔보겠다라든지 아니면은 은퇴를 하겠다라든지 이런 목적에 대한 투자로 해서 그 리스크를 감당을 하게 된다라면 일부 성공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은 나의 10년, 20년 인생을 망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주의를 하시는 부분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우리 센터장님이랑 지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다 됐다고. 네, 그렇군요. 네, 얼마 이야기 안 나눈 것 같은데 이야기를 더 듣고 싶거든요. 센터장님, 저는 질척거리는 캐릭터여가지고. 자, 그럼 보내드리기 전에 마지막 하나만 그럼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최근 2차 전지까지 1분기 이제 불타는 2차 전지를 함께 봤는데 너무 진부합니다만 네네네. 그럼 2분기에 저희가 봐야 될 곳은 어디인가? 네네. 물론 조정받은 2차 전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네. 그것 이외에도 센터장님이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거나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힌트를 조금만 주시면 저희 네네. 종목은 알아서 열심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우선 우리가 이 높은 물가 환경에 산다라는 것을 꼭 유념해 두실 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자료 화면을 하나 더 보여드리면은요. 네, 연초 이후의 업종 수익률입니다. 그러면 가장 높은 게 화학이고요. 그러네요. 그다음이 IT 가전, 철강, 철강,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입니다. 여기 여기에 화학은 2차 전지가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고 네. 철강도 포스코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럴 그러네요. 거고요.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2차 전지 말고는 별로 투자할 게 없나?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이 IT 가전이 있고 디스플레이가 있고 자동차가 있어요. 네, 생각보다 수익률이 괜찮은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그냥 흔히 말하는 경기 민감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럼 그냥 경기 대형주 사면 되는 거야? 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 하반기에 수출이 좋아진다니까 수출주 사라는 건가?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중국과 수출 경합도가 높았었던 산업입니다. 중국이랑 싸워도 이길 수 있을 만한 이전에 정도? 중국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산업들이에요. 괴롭힘을 당하죠. 근데 이들이 왜 갑자기 수익률이 좋아졌느냐?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반도체법 등과 같은 통상법 등이 중국을 막아주면서 우리 기업들이 부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 또 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산업 내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이 별로 자기들끼리는 경쟁을 하지 않아요. 경쟁이 이미 끝난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방산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우리 기업들끼리 서로 싸우지 않아요. 이미 각자의 영역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높은 물가 환경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뭐 광고비를 쓴다거나 인센티브 영업 직원을 채용을 해가지고 공격적으로 그렇게 영업을 하거나. 무리한 영업 전략을 쓰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 생산 구조, 어떤 마진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산업들에 대한 매력 등이 좀 더 클 거다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지금 상위에 포진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 자본재 산업들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런 쪽에 해당되는 것이 현재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좀 주목받게 될 수 있는 여지가 크고 네. 오히려 언택트일 때 그리고 중국이 복귀했을 때 기대감을 많이 가졌었던 소비재 쪽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쪽은 업황이 좋아지는 거는 맞아요. 네. 그런데 업황이 좋아지는 것도 나도 좋으면 쟤도 쟤도 좋다는 좋고. 거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네. 투자 측면에 있어서의 성과는 생각만큼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수위 조절을 해두시는 부분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도 이제 저희가 투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네요. 물론 분명히 업황 자체가 개선된다고 해서 그럼 그 중에 아무 종목이나 좀 좋아 보이는 대장주를 사볼까 하시는 그런 좀 라이트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에게도 과연 그 같은 업황 내에서 파이를 나눠 먹게 하는 것이 좀 안정화된 산업군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 고금리 상황에서 이 인플레이션 이슈까지 좀 챙겨가 주시면서 투자할 곳을 찾아보시는 것이 더 좋겠다. 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금방 가네요. 네, 오늘 또 함께해 주신 교보증권 리서치 센터 김영렬 센터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월간 서울경제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